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로 촉발된 내부 갈등이 당내 청년 정치인들의 분열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 순회 경선 관련 내용도 저희가 다뤄볼 텐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기도 했지만 민주당의 호남 순회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기도 하고 권리당원 비중이 일단 35%에 달하는 만큼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대명 구도수석에서 지금 전북의 고향인 이 박용진 후보가 이번에 좀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지요? 네, 뭐 당내의 분위기도 그렇고 전반적인 언론의 판세 분석도 그렇고 뭐 사실상 이미 승패는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선거 초반부터, 그러니까 전당대회 초반부터 지금까지 당원들의 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낮은 투표율이 진행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예. 그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적극 지지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적극 지지층의 표심이 뭐 지역과 무관하게 거의 뭐 4분의 3 정도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계기가 지금으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만약에 뭐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던가 또는 뭐 국민 여론이 좀 많이 반영된다던가 이랬다면 뭔가 좀 변화점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하나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사실은 그 비명 후보, 이 양 후보의 어떤 단일화가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예. 사실상 단일화가 되지 않고 한 분이 사퇴를 해버리면서 이제 뭐 게임은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투표율은 더 낮아지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 뭐 사실상 이제 경선은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예.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대명과 학대명을 넘어서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거대명으로 또 거의 뭐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생긴 상황인데 오늘도 좀 이 흐름 이어가리라고 보십니까? 뭐 저도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박용진 후보 입장에서는 그나마 기대를 할 수 있는 또 정치적 여건도 마련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강원식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1대1 단일 구도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또 들 것 같고 예. 무엇보다도 이 지금 전북이 사실은 이 박용진 후보가 전북 장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일단 표수로는 한 6만 한 8천 표 정도, 6만 한 4천 표 정도 뒤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호남만 하더라도 지금 약 42만 명이 이게 지금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러니까 유적 득표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표수로만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당내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 추세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 너무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는 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아무리 이러한 정치적 여건이 조금 유리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지금 민주당 내의 이 지금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으로 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뒤집기에는 약간은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두 분 다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낮은 투표율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호남 지역 권리당원 지금 온라인 투표율이 1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당 안팎에서는 이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낮은 투표율이 가지는 의미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네, 뭐 일단 옆집 싸움이 더 재밌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의 이 당 내용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하다 보니까 민주당으로 국민들이 눈길을 돌리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내용이 뭐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일 언론에 도배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사실상 언론에서 소외되어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옆집 싸움이 첫 번째 낮은 투표율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든 찻잔 속의 태풍이라도 예. 뭔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뭔가 흥행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 애초의 구도는 변화와 쇄신. 왜? 대선과 지방선거를 큰 선거 2번을 패배했기 때문에 변화와 쇄신의 어떤 그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로 인해서
뭐 위기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전당대회의 어떤 흐름 자체가 당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구도는 인물 구도인데 사실은 뭐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신선한 인물들이 좀 많이 있었다면 그나마 국민들의 눈길을 둘 텐데 지금 세 분이었던 후보가 그나마 두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586 또는 뭐 97세대라고 그러는데 예. 사실 97세대 후보가 왜 97세대인지를 갖다가 어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책 면에서나 또는 혁신의 면에서나 인물의 면에서나 흥행의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낮은 투표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의 뭐 옆집 싸움이 더 재밌는 이유도 그렇고 민주당의 투표율이 흥행이 낮은 이유도 그렇고 사실 그 기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 전대 어떤 흥행 부진의 또 기본 바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연일 SNS를 통해서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이사장은 지금 이 전 대표 측근들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년 정치인들의 이 같은 설전, 갈등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장해찬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아니 전 대표죠. 이제는 전 대표가 사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공멸, 다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일리가 있다고는 보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한자성어로 이야기하면 가유불급이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당 내용이 더 깊어지고 당내 갈등이 더 심해질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완전히 반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그러니까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위기감이 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아마 또 이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앙금들도 좀 저는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그 당시 대표가 두 번이나 가출했을 때 상당히 이 같은 청년 정치인 중에서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장해찬 이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간에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사람이 아마 생각했을 때는 아마 장해찬 이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정치적 흑수저 출신이고 윤석 전 대표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정치적 검수저 출신이다. 자신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노력해서 올라왔지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6살 때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깜짝 발탁된 그러한 하나의 신진 기회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윤석 그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준석 키즈로 불리는 그러한 좀 뭐랄까요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그러한 식의 그러한 이 아주 특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는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저버리고 당을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아마 깔려 있는데. 아마 또 이 하나 노림수는 장해찬 이사장이 상당히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몸값도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그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이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는 보수의 소위 말하는 젊은 피들 간에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 자체는 지켜보기가 좀 안타깝네요. 그렇네요. 한때 동지였던 두 사람이 이렇게 쪼개지게 된 그 배경은 공멸에 대한 어떤 우려, 위기감,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앙금이 배경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당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윤리위가 당의 위신을 훼손하거나 뭐 타인에 대한 모욕, 또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엄정 심의하겠다. 이렇게 경고장을 드밀었는데 사실상 이런 경고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뭐 그렇게 그런 보십니까?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이 사실 대통령의 그런 이 메시지가 노출됨으로써 자신이 사실상 지금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억울하다.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의 그 내용과 갈등을 더
싶게 만들고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그 징계를 할 때 당원권 징계 6개월 줄 때 그때 그 이유가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이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마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훨씬 더 그러니까 더 큰 징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에 의하면 지금 당규에 의하면 지금 윤리위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을 징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자, 또 두 번째는 당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해서 그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한 자,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거나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지금 한 네 가지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징계 사유인데 사실은 이 지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당의 비판 더 나가서 윤 대통령의 비판 자체가 아마 윤리위에서는 지금 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 플러스 알파로 뭐 더 지금 징계가 논의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탈당 등고 나아가서는 아마 제명까지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과연 이러한 상황을 진짜 이 지금 윤리가 할지는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아마 좀은 이런 그러니까 윤리의 입장을 아마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금 이런 당 윤리위의 어떤 징계 경고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의 스타일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 자신의 기세를 낮출 느낌은 아닙니다. 어제 저녁 방송 인터뷰에서 당내 가장 큰 분란의 원인은 당대표 행동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한 것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칭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또 SNS에 윤핵관 은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또 당원 가입을 독려하기도 했는데 이런 윤리위의 어떤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심리는 뭘까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의 당 혼란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여당 지도부는 일단 수습을 하기 위한 역할 분담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예. 앞서서 장해찬 이사장 얘기도 했지만 그동안에 이준석 전 대표를 직격한 윤핵관이나 또는 중진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재미를 못 봤어요.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이준석의 존재감만 키워줬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장해찬 이사장의 개인적인 어떤 워낙 당 안에서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양새가 좋아요. 만약에 다른 중진이나 윤핵관이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때리면 당으로부터 탄압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데 같은 청년 정치인 어떤 청년 느낌의 그런 사람으로부터 비판이 되면 당장 언론이 뭐라고 쓰냐 하면은 당의 청년 여론이 양분됐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러니까 이준석과 싸울 수밖에 없다면 싸우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총대를 메야 되느냐? 장해찬 이사장과 같이 젊은 청년 정치인이 함께 싸우는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는 보기 좋다.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다면. 예. 자,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고립시켜야 됩니다. 특히 일단은 당 내에서의 고립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명분을 쌓아야 되겠죠. 일단 지난번에 성접대 논란을 가지고 징계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소위 이제 당의 어떤 위신, 명예 또는 계파 갈등 조장, 혼란 조장을 명분으로 해서 이거 앞으로 더하면 징계하겠다. 사실은 수순을 밟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당 내에서는 당의 윤리위에서의 역할, 또 중진의 역할, 청년 정치인의 역할 이런 식으로 당 수습을 갖다 하기 위한 이런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걸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실상 지금 가처분 소송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럼 장기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통령까지 직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든지 네가 나가든지 나는 절대 내 발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든 내가 쫓겨나서 창당을 하든
아니면 뭐 당신들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던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 나는 뭐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이번 어떤 수많은 경고 속에서도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마이웨이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해서 출범했던 혁신위에 대해서도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재정비에 나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일단은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한 뒤에 해체 논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혁신위 운영에 좀 힘을 실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이 비대위의 기관을 놓고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비대위는 단순한 관리형이 아니라 혁신의 성격도 띄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혁신위 자체를 이 기존에 만들어지는 혁신위 자체를 형해화시킬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지금 비대위 주도의 혁신에 대한 명분 자체가 실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지금 비대위 기간을 아마 내년 초까지 갖고 가기 위해서라도 혁신위를 통해서 당내의 혁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지금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뭐 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혁신에 손을 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준석의 입김이 차단될 수 있다는 충분한 또 이런 상황도 지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들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혁신위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인 딴지를 걸은 분이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마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이 있고 비대위 있고 지금 비대위가 하나만 지금 한쪽으로 다 힘을 몰아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이 아마 형식성의 논리였다고 한다면 아마 진정한 속내는 이런 거였겠죠. 지금 혁신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천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혁이잖아요. 예. 그거는 차기 당대표의 몫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차기 당대표를 도전하는 입장인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차기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공천권은 내가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닐까? 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작용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혁신위를 이끌고 있는 최재형 의원이 지난번엔 경선 와중에는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위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당권 주자로 떠오를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견제 아마 이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아마 이 지금 당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특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분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나름대로 방어막을 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당내 분란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막의 취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소폭이나마 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28%를 기록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의 직전이 이제 광복절이었고 조사 기간 중에 100일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영향을 줬으리라고 보십니까? 뭐 광복절 기념사나 100일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그다지 여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지지율이 상승했다. 그 원인을 보면 보수 지지층, 특히 70대 이상의 그 지지층이 좀 결집을 한 이런 네. 모양새가 3% 상승한 동력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왜 70대와 보수층에서 지지층이 결집을 했느냐 보면 이게 이준석 전 대표의 소위 풀려버린 입, 금기어가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직격하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거는 선을 좀 넘은 것 같아. 이게 보수 지지층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 이준석 전 대표의 그 말이 너무 싫다. 대통령 직격하는 건 아니지. 이러면서 좀 대통령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이 70대 노년층 그리고 보수 핵심 지층 내에서 싹 트는 거. 이게 이제 그 계기점이 100일 기자회견이나 이제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과연
지지율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영향을 줬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영향은 좀 주기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 자체에서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알맹이가 빠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이 서론 이거 국정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전문가들 또 여론이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이 인적 쇄신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국정 기조의 변경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지지율에 대해서 그냥 그 원인을 지금 따져보고 있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와 좀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리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그 지금 내부 총질 문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민생을 챙기느라가 챙겨보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의 뭐 주장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 내부 총질 문건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여권 내의 그런 큰 분란의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통령 입장, 나는데 유감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있었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그러니까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여론을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받았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금 사실은 그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이준석에 관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상당히 좀 깊이 해피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준석으로 하여금 더욱더 지금 윤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뭐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이 지지율 자체가 약간은 지금 소폭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지만 과연 이렇게 반등의 모멘텀을 갖고 가기에는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관저 공사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맞받는 상황인데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어떤 키워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반사 효과를 크게 보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를 보통은 야당이 공세를 펼치고 그 야당의 워딩이 타면서 언론을 타면서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거나 윤핵관을 때리면 언론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꼼꼼하게 보도하고 또 저희들처럼 나와서 이렇게 해설도 하는데 민주당 얘기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야당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제 앞으로 정기국회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어떤 이제 국감이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밍순 예고편으로서 이렇게 우리는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띄우기용으로 지금 국정조사를 건드린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니까. 거대 야당이 주목을 받는 시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부 다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포스트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있을 때 이 80조 개정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전선의 시각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내부의 싸움을 외부로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명분은 뭐 찾기 나름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공사 수주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명분 삼아서 국정조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가져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도 내분을 갖다가 좀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득실을 계산해 보면 나쁜 수는 아니다. 다만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죠.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정쟁에 몰두한다거나 대안 제시가 없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니 그냥 뭐 정치 수사용으로 계속 국정조사 언급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아니한만 못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건 민주당이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분위기 반전을 위한 수로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보여지기로는 집권상정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강하게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국민의힘이 비열한 정치 공세라면서 아주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과연 국정조사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가방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결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정조사를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장이 예. 상당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제외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의장이 나름대로 상당한 직권을 발휘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가동을 할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에게 강한 정치적인 압박을 하고 아마 김진표 의장이 결단을 하면은 아마 국정조사가 아마 가능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또 뭐 상당히 실질적인 속도는 나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 자체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그 공사 업체의 그런 수의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이미 불거진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공사를 맡은 업체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이 지금 건부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강하게 그러니까 지금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의 손해를 볼 거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강하게 밀어붙일 것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어만 쳐서는 제 생각에 어느 순간 여론에 또 떠밀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지금 이 간저 의혹과 관련 공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자료만 이 명명백백하게 까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여론의 그러니까 이 관측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공세는 점점 더 커질 것인데 과연 이 지금 이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하는 그러한 대응 자체가 먹힐 것이냐?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그리고 박창원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